세상을 살면서 사회가 그렇게 정의롭고 민주적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인간이 갈등을 일으키느냐? 왜 인간은 정의를 찾으려고 하느냐? 사약을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젊은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사회 변화에 좀 기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혁명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점진적 개혁주의자죠.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한 어떤 사회 변화 같은 것을 많이 고민해 왔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이제 이면진 교수시죠. K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시대적인 사명감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본인이 뭔가를 갖다 얻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던, 진지하게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 참여를 하셨고, 우리 사회학계에서 이면진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67년부터 계산을 하면은 반세기 이상 사약을 공부하면서 바깥 세상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세상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배움이 많았죠. 그 사약은 저한테 있어서는 평생의 반려자이죠. 네, 동반자죠. 네, 동반자죠. (1983년에) 와서 2014년에 은퇴했습니다. 여기도 또 커피집이 생겼구나. 이제는 대학도 하나의 사업체가 되고 있어. 그것도 문제야. 인생의 청년기서부터 중년까지를 이곳에서 지냈죠.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큰 신임 교수가 오셔서 그 당시에는 가장 젊은 교수진 중에 한 분이셨고, 또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고 개방적이고, 학생들한테도 아주 자유롭게 수업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때 이제 사회발전론 강의를 하셨어요. 그 강의 내용 중에 뭐 종속이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했던 그런 영역인데, 그걸 잘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이것도 한번 꼭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리를 못하고 여기다 꽂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만들어서 준 거죠. 이렇게 경제성장론, 사회학적 근대론, 정치발전론,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교제이론. 요거는 이제 영어로 만든 강의 노트고, 여기 보면은 정치발전이란 무엇이냐, 1980년대 서울대에 왔을 때 처음 쓴 거고, 글씨도 이렇게 예쁘게 썼는데 저희가 대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3만 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골고루 잘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사회 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회 발전에 관한 관심은 경제학자들은 주로 경제 성장으로 보지만, 사회학 또 정치학자들은 정치 발전으로 보지만,
사회학자들은 사회발전이라는 것을 갖다가 복지라든지 분배라든지 또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 사회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종속 이론에 관한 거를 다 정리해 둔 게 제 자3사계 연구.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에 관한 책. 이 책도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체계를 보면은 양당 체계 아래서 새로운 진보 정당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사회운동을 통해서 과연 이 진보 정당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고 쇠퇴하는가 하는 것을 쓴 책입니다. 이면 선생님이 그냥 한국 사회 발전론만 했으면은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 한국 사회가 급변하잖아요. 한국 사회를 지금 세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학문 속으로 사회 발전이라는 큰 그 하나의 메인스트림 안에서 계속 확장시키는 것은 매우 독보적이죠. 최근에 이제 한류 연구에서 새로운 개념을 선생님이 제시를 하셨어요. 그 개념이 이제 로카발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제 연구의 주된 개념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글로벌 영향에 따라서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새롭게 한류라고 하는 아주 좋은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그 로카발라이제이션 개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이거였는데라고 무릎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한류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을 넘어서서 정말 이 로컬에서 글로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화를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히 로컬이 우선이 되는 로카발라이제이션이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도 이제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 로카발라이제이션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살던 집이에요. 태어난 집. 요 집이. 안방, 건너방, 그다음에 방이 하나 더 있고 요게 밭이고 그래서 여기 살다가 저 밭에다가 양옥집을 줘가지고 여기서 쭉 살았죠. 4남매 중에서 둘은 인천에서 태어나고 저하고 제 위에 임길진 박사는 여기서 태어나고 형제들이지만 이름을 그대로 불렀으니까 길진아, 동진아 친구처럼 네. 나이의 차이에 따라서 서열을 너무 짓지 말고 서로 공감하면서 동지적으로 살아라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유학 갈 때까지 여기서 살았죠. 유학 갈 때까지. 그리고 결혼해서도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미안해서 좀 교대하자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또 몇 년 살았죠. 저기 있는 데서부터 다 산이었어요. 사실은 다 산이었어. 이 신촌이라는 게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 그대로 반은 농촌이고 반은 도시였어요. 결국 도시개발의 역사는
자본과 권력의 역사예요, 사실은. 예. 결국 정책이라는 것이 이 다수를 위한 식으로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되거든. 결국 개발 과정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괜찮지. 근데 밀려난 사람들은 어렵죠. 어이구, 오셨어. 옛날 기억나, 신촌? 알지. 다 변했어, 이제. 이 말이야. 이쪽으로까지 안 갔는데. 여기 다 이게 장천동이잖아. 노고산동. 자, 들어가십시다. 완전히 육군 스타일이야. 들어가십시다. 자, 들어갔습니다. 먼저. 50년 넘죠. 56년. 56년. 저는 촌놈이 돼가지고 촌딸이 돼서 그냥 수그리고 다니고, 이분은 역도부에서 폼 잡고 많이 거느리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별명이 있어요. 클 거자, 거, 의협심 할 때 협자, 거협, 큰 협객, 의협심이 강한 사나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었는데, 그 별명답게 학교 때도 신통찮은 친구들 보면 야단치고 호통치고 어려운 친구들 잘 도우고 그렇게 하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 다 하고 친구들 다 돌봐주고 지방에서 오는 친구들 뭐 등록금 있으면 등록금도 빌려주고 밥 사주고 뭐 돈도 빌려주고 하는데 언제 공부를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시험 치면 A 학점이야. 나 그 지금도 내 회의가 좀 있어. 비결이 뭐지?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매다가 F 학점도 한 2개 좀 받고 나와. 주로 이제 만나갖고 1차, 2차, 그 당시에는 뭐 3차도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촌까지 온다고요. 그때 옛날에 택시도 없지, 뭐 통행금지지 하면 신촌 집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마시고 놀고, 그러면 아침에 깨면은 어머니가 뭐 민어가 있으면 민어, 연어가 있으면 연어, 하여튼 좋은 거 다 먹겠는데, 나는 안동 촌놈이다 보니까 민어니 연어니 먹어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떨 때 보면은 뭐 미국 치즈도 시장에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뭐 그 다 나중에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처럼 똑같이 가고 오고 그렇게 했죠. 아버지도 물론 그렇고. 그렇게 우리 참 잘 지냈어요. 어머님이 우리 대학 친구들 중에서 하숙집을 옮기다가 비용이 좀 부족한다든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자리를 잡아갈 때 전세금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면 돈을 다 받을 생각 안 하고 다 대줬어요. 어머님이 몇 사람 안 되지만. 예. 뭐 가온이라고 한다면은 뭐 좀 거창하지만 이웃사랑, 남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와주는 거, 나눔이나 배품,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배우고 자랐죠. 집에 책이 좀 있다 보니까는 문학 전집 또 역사책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이 상당히 그 어두운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순을 좀 고칠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라보 다리, 이 미라고 불리는 조그만 다리. 사회대라고 따로 없고 물리대,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여기 수희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우리는 책 빌리러 온 게 아니라 친구 만나려고 일로 많이 왔다. 친구 만나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근데 그 아저씨가 아주 여기 오래 계셨는데 다 알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공부하는 친구들 불러낸다고. 아이고 뭐 젊을 때 뭐 책 보겠어요. 그냥 다 모여서 뭐 놀고 뭐 데모하고, 그때는 데모 많이 했으니까 삼선기원 반대 데모가 있었고, 그때 데모를 많이 했었지. 교정에서들 많이 잤어요. 그냥 벤치에서 자는 거지.
쌀까마 지기 대회가 있어. 쌀까마지. 쌀까마를 지고 누가 오랫동안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형님이 4학년인데 자기 졸업보기 한번 하자고 같이 나갔어. 같이 나갔었는데 다들 흔들흔들하다 다들 따르고 둘이 남았어, 둘이. 예. 근데 제가 양보했다고 내리고. 그래서 형제는 용감하였다. 우승, 준우승. 쌀까마지기 대. 뭐 운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했지만 몰래 공부를 했죠.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죠. 열심히 했죠. 예. 몰래? 예. 왜냐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는 항상 해둬라. 너의 그 평생의 소위 지식이라는 것이 반려자가 될 것이고 학점은 늘 따라다닌다. 만약에 공부를 하러 갈 생각이 있으면은 학점을 안 따두면은 장학금 받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2학년 때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여튼 몰래 공부를 한 셈이죠. 어학 공부도 하고. 제가 갈 때 좀 죄의식을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친구도 있었어요. 네, 시절이었던 만큼. 그래서 유학 가는 것이 조금 도망가는 게 아니냐는 좀 죄의식도 가졌었고, 어떻게 보면은 공부한다는 것이 좀 절실했어요. 절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공부를 한다면은 꼭 한국에 돌아가서 이 배운 지식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30대 초반에 서울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말도 못했죠. 네,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때 이제 권위주의 정부를 극복해야 된다는 게 때문에 많이 참여를 했죠. 6월 항쟁 때도 참여를 하고 또 대학 교수들 민주화 선언에도 제 어린 나이로 뛰어다니고 학교에서 부교수 진급을 안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신문에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도도 해주고 이제 그런. 물리대 시절의 그 아주 독특한 대학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인 어떤 인텔렉츄얼리즘 같은 것도 있으면서 낭만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리더십 같은 분위기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걸 아마 이면전 선생을 보면 그 분위기에서 저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풍기는 분위기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배님이죠. 언론정보학과, 옛날에는 신문학과였죠. 근데 아버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셨어요. 거기에 시간홀이라고 있어요. 아버님을 기념하는 조그만 강당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 겁니다. 여기네, 여기. 호가 시간이에요, 시간. 삐딱할 시자를 썼는데 이게 제자들이 이거를 잘못 써가지고 밝게 보는 걸로 됐어. 그래서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건데 고쳤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뭐 안에는 뭐 이렇게 미안합니다. 수업 중이시죠. 서울대학은 신문학과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신문학과를 처음에 만드시는데 애를 썼죠. 언론학의 선구자 중에 몇 사람이죠. 항상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비판이 많았어요. 아버님은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얘기를 항상 했어요. 자신에게 엄격해야지만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이 흠이 많고 그러면은 남한테 배려도 못 해주고 세상도 이해 못 한다. 여기 있다. 이면젠, 임동젠, 임길젠. 여긴 우리 형님, 여기는 큰 형님. 지금 뭐 우리 집안은 장사하는 집안이 아니니까 많이는 못 내는데 그래도 상당히 꾸준히 낸 셈이지. 예.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로 자면서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걸 나눠 갖는 거죠. 아는 것은 실천을 해야죠. 사고하면서 행동해야죠. 또 행동하면서 사고하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비겁한 것이라 그러는 게 이제 우리 형님 양선 얘기한 건데 아는 만큼 그것을 갖다 써야죠. 좋게 써야 되겠죠.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민중 중심의 변혁 주체론, 노동이나 농민이나 도시 빈민 같은 특정 계급적인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초계급적인 시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80년대 초반에 보면은 단합화 시대의 모순, 그다음에 민주화에 대한 갈망, 부정, 부패, 부조리, 불공정 이런 게 많았어요. 그거를 경제정의를 통해서 사회정의도 수립하자는 식으로 이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실련이 기대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어. 예. 그래서 이 세계도 격변이야. 그러니까는 막시즘의 후퇴, 네오막시즘의 후퇴고 이제 민중 주체에서 시민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생긴 시대였죠. 그래서 세계적인으로 변혁되었고 한국 사회도 소득 수준이 5,000불 되면서 시민 의식이 생길 때고, 그래서 새로운 사회 운동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런 경실련이나 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금융실명제죠, 역시. 그다음에 주택 문제, 그다음에 조세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내놨다는 거. 그때는 선진국이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부터 차분하게 이 불평등 문제, 복지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 특히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에는 금융실명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 방지를 하려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외쳤고, 그것이 김영삼 정부 아래서 실천이 된 거죠. 우리나라 시민사회 운동이 전반이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너무 압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활동가들이 옛날에 비하면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렇죠. 또 바깥에 발로 뛰어도 가신 분도 계시고. 대표님 올해만 해도 지금 몇 번째 오셨어요? 네, 그렇죠. 올해만 벌써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바뀌셔가지고 기대도 오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뭐 들렀었죠. 그리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러야 되는데 잘 못 들르고 있죠. 경실련만 응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에서도 또 역할을 하세요. 거기 가면 또 거기 와 계시고. 항상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술도 사주시고 식사도 이렇게 사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저희 대표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활동가에 좀 가까우세요. 말대로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 제 활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넓으시니까. 시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근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축입니다. 경실련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단체 여러 군데서 일을 하면서
시민 사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었던 것. 예. 그리고 시민들이 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시장 이것을 견제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곳으로서 시민사회. 그래서 제3의 때부터 시민사회를 중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민사회가 건전해야지만 권력의 독주도 막을 수 있고 또 시장의 횡포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다도하는 이 장병 안 오고 있잖아. 근데 여기 수달 안 오잖아요. 수달 오지. 여기서 와서 사람들이 지나가지 말라고 만들고 있는 거야. 이 안에 집이 있거든, 수달 집. 근데 왜 여기 없어요? 아,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집에 숨어 있는 거야. 목책을 맺는 이유가 있구나. 1년에 한 3, 4천 명 정도 그 정도 와서 합니다. 한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 공간에 우리가 한 200m, 100여 미터 정도 되는데 260m의 이 목책을 만드는데 네. 300여 명 정도가 자원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가 일을 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요거 내가 만든 거야. 그렇지. 그런데.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밑으로 해야 되겠네. 저희 같은 경우가 조금 운동의 방법을 바꾼 거죠.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한테 뭔가를 제안해서 정부한테 이런 걸 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 정부를 감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우리 강은 공유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공간이고 또 어느 마을에든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런 강을 주민들이 즐겁게 문화와 함께 가꾸는 어떤 모델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회를 좋게 하는 방법을 운동에서 뭐 참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풀뿌리 운동?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저는 바꾼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뭔가 저희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사실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려워지니까요. 조금 작은 것부터 좀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결국 자원봉사라는 건 뭐냐면은 시민이 능동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능동적인. 그건 뭐냐면 시민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자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색강 주변에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색강이 살아나면은 이 지역이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성이 제고된다고 볼 수 있죠. 버드 피더? 새 먹이통을 걸어놨잖아요. 예. 이제 시민들이 걸어놓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 자원봉사 없으면 이거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죠? 이런 것들. 멀리서 오셨어. 아이고 먼 길. 네. 오셨어. 거수경례. 그렇지. 야, 거수경례를 받을게요. 건강하십니까? 잘 계셨어. 여기는 마지막이 상공사 참모장이었지. 그다음에 이분은 특전사 707 부대장. 22사단장을 줄 거긴 참총장하셨고. 제가 계급 제일 나죠. 존경의 의미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근데 아까 군대를 안 가진다는 말씀은 무슨 키가 커서. 군대는 185cm 이상은 군대면 군대가 공공이 90kg 이상이면 군대가 되는. 키가 커서 안 갔으면 되는 거. 근데 저 우리 제자인데요. 그걸 전혀 몰랐어요, 지금. 185죠. 185 이상 군대를 못 갔어요. 이 군복도 안 맞고 없고
군화도 맞는 게 없고 그래서 다 면제였어요. 그래서 마침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뽑는다 그래서 글로 지원을 해가지고 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기본은 해야죠. 그러니까는 군대 갔다 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 사회봉사라든지 사회 참여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젊었다. 임관하는 날이었어요. 첫째자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들하고 어울리라고 그랬는데 가족들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우리끼리 놀자 그래서 우리끼리 놀 때 가족들하고 안 만나고 집에도 안 가고 우리 집에서 잤잖아. 네. 어머님이 그 장교 2명이 와서 자는 것을 보시고 손수 아침을 다 하셔가지고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밥 먹으러 식당으로 가는데 모든 벽은 책이었어요. 저는 엄청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버드에 가셔가지고도 제 또 졸업식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 만년필을 이렇게 해가지고 늘 먼저 베풀고 늘 연락을 하고 그 쉽지 않거든요. 부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방문해서 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지내냐, 그다음 내가 도와줄 게 뭐냐. 그럴 때마다 참 이런 나에게 이런 형, 이런 스승이 있을까 하는 걸 몇 번 느껴요. 우리가 반세기 동안 이렇게 모임의 그 비결이 뭐냐 한번 답은 임현진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진짜 그게 답이에요. 늘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큰 형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건강하셔야 돼. 맞아요. 네. 제가 거수경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첫 번째는 임현진 교수와 형님 혹은 아우 관계가 된 사람과 아직 안 된 사람으로 나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인맥이 넓으신 거는 정말 맞습니다. 뭘 전공해요? 정치가, 기업인, 학자, 언론인 굉장히 다양한 인맥을 갖고 계신데 사심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임현 선생님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또는 그런 직책에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은 부분 그것을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통 큰 거죠. 그러니까 쪼잔하게 쟤들은 우리 편 아니야, 내 편 아니야 이런 건 아니고요. 협치라는 거를 정치 개혁 또 학자로서 기여 이런 부분에서 역할론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 더버닝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지역의 분권과 자치를 통해서 저는 사람을 진보라고 뭐 보수라고 해서 가리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행동이 어떤 인간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기냐 이렇게 봅니다. 진보 보수 중에서 가짜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문제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본업이 학교 선생이니까요. 바깥에서 뭐 자리를 준다라도 안 나는 게 저는 꼭 65세 정년 퇴임까지는 학교에 있고 싶다. 또 이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마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나가버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제 본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만족스러운 건 학교 선생입니다.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이 연구소에 오면은 집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울대학교에 아시아 연구를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장무 총장님하고 아시아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아시아 연구소를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이 아시아 연구를 지금까지는 서양의 서구의 이론으로 공부를 해서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제 젊은 우리 후학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배우는 연구가 아니라 이 사람들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연구. 아시아 연구의 허브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그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같이 연구를 하자는 오퍼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세미나가 하나씩 있어요. 너무 많아. I'm very happy to have you in Seoul right now. There is a saying in Asia. 저희 오늘 하는 국제학술회의도 지금 벌써 15년째입니다. 이걸 추진력에 지금까지 끌어오신 거는 또 매우 또 놀랄만한 일이죠. I guess it was 10 years before. During my arrest, being prosecuted by the Hong Kong government, he offered me help by signing the statements. So it's a very active center in Asia, connecting these scholars with concerns about globalization, capitalism, democracy, and civil society. This center, Asian Center, is a crucial point to communicate the many researchers of different fields. 공공외교, 공식적인 외교가 있고 그다음에 학술적인 교류가 또 만들어낸 우회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현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우회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지금 이슈가 되는데 그러면 바로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이슈페이퍼가 나오고 하는 이런 형태의 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학자 간의 공동 연구 협력이 없으면 문제 해결에 제대로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통속과 융합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 좋아합니다. 배우려고 젊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좀 배우려고 열심히 듣는 편은 못 됩니다. 조금 들어요. 듣는다고 이해가 바로 오는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예. 오히려 몸에 율동은 와요. 율동. 예. 노래 가사의 전달보다는 몸에 이 어떤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 옵니다. 예. 느낌이. 네.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참 하나 똑똑합니다. 일을 시켜보면 분명하게 딱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생태위기, 미래 자기들의 삶과 관련된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예.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지 공감대가 적지 않나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엠퍼티가 필요해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은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첫눈이 왔네. 오늘 강의 주제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입니다. 그럼 사회는 뭘까요? 사회 또는 시민사회는 뭘까요? 시민사회는 국가가 이제 중앙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라면 시민사회는 좀 더 그 안에 구성원인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점. 이건 뭐 사회에 시민을 붙이면 사회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거야. 사실은 시민도 국가의 주인이지. 근데 좀 다르거든. 국가는 그것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위를 행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만능은 아니지만 시민사회가 활력을 가져야지만 정부의 억압 또는 이 시장의 독주 이런 것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같이 가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같이 가는 게 참 어려운 거야. 자, 질문 있으면 네.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랑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랑 시민 활동의 차이가 좀 있을지 좀 궁금을 하고. 사회적 연대가 중요한 걸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지금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전부 줄어들고 연대감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감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도 만나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사회를 끌고 또 밀고 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네, 질문 있어요? 네, 하십시오. 사실 이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도 해야 되고 또 이후에 이제 취업 준비까지 되게 저 자신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도 걱정하기도 벅찬 상황인데 여기 이제 시민 운동이라던가 또 세상을 구하는 일까지 신경 쓰기란 너무 좀 벅차고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인한테 다 맡겨두고 하면 좋지. 근데 어느 나라고 정치인한테 맡겨서 해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미래는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성세대한테 맡기면 안 돼요.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 시민운동이죠. 시민단체고. 젊을 때는 일단 한번 NGO 운동을 한번 잠깐이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NGO가 왜 필요하겠어요? 정부 그대로 놔두면 권력 독점입니다. 기업 그대로 놔두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혼자서. NGO가 결국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NGO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NGO의 바탕에는 시민사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정근 교수님께는 상태와 진짜 제가 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사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대의 방식을 찾는 것. 하나는 이론적인 작업이 될 것이고 다른 한면은 운동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민사회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핑계 삼아가지고 책상에 들 앉아있고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듣고 정리를 해보면서 뭔가 새로운 연대 방식 이걸 찾으려고 합니다. 찾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을 자신을 합니다.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체면 불고하고 쫓아다니고 가서 읍소하고 하소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고통도 치고 이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원래 제 일보다는 남의 일 하는 걸 좋아하니까.